707 특전사 특임단의 전설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여군 중대장이 여군들이 쓰고 있는 전용 목욕탕에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던 한 장교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참교육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경기도 광주시의 특수전 사령부 내에 위치한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티어 1등급 대테러 부대로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이클립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여군 차유진 소령이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면 모든 위협이 그림자에 가려지듯 사라진다고 해서 붙은 별명. 차유진 소령은 707부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지역대장으로 그녀의 전술적 판단과 전투 능력은 이미 부대 내에서 신화에 가까웠다. 알파팀 2층 복도 클리어. 탱고 2 다운. 인질 비전 투원으로 확인. 브라보 3초 후 2번 방 동시 진입. 이클립스 직접 타격한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CQC 근접 전투 훈련장, 킬하우스 내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야간 투시경의 녹색빛만이 번뜩였다. 차유진 소령의 목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통신망을 통해 팀원들의 고막에 명확하게 박혔다. 쾅! 폭음과 함께 이번 방의 문이 날아갔다. 섬광탄이 터지며 내부의 시야를 하얗게 마비시킨 찰나 차유진 소령의 그림자가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 그녀는 방 중앙의 인지를 방패 삼아 총을 겨누고 있는 타겟의 미간에 정확히 2발의 시뮬레이션 탄을 박아 넣었다. 더블탭. 모든 상황은 단 1.7초 만에 종료되었다. 상황 종료. 전원 이상 무. 훈련이 끝나고 헬멧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33세 나이.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웬만한 베테랑 남성 대원들조차 압도했다. 그녀는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한 무기 그 자체였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707 특임단 제3지역대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최강의 팀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차 소령님, 오늘 움직임은 거의 신기록 아닙니까? 저 타겟놈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몰랐을 겁니다. 지역대 작전과장인 박소의 대위가 헬멧을 벗으며 혀를 내둘렀다. 쾌활한 성격의 그녀는 차유진 소령이 가장 신이 많은 동료이자 후배였다. 아직 멀었어. 진입 각도가 0.2도 틀어졌고 마지막 격발까지의 시간도 0.03초 더 줄일 수 있었다. 차유진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자신의 움직임을 복귀했다. 이것이 그녀가 이클립스인 이유였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집요함. 하지만 그런 그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대의 통신 및 사이버전 장교인 이태석 대위였다. 그는 카이스트 출신의 수재로 707의 모든 첨단 장비와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엘리트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엘리트 의식과 차유진 소령에 대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훈련 후 브리핑 시간. 이태석 대위가 태블릿 PC를 들고 일어나 발언했다. 차 소령님의 전술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다만 당시 통신 데이터 패킷 손실률이 0.1%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지휘 채널을 확보한 후 진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더 안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합리적인 분석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한 수 위라는 오만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현장의 급박함과 전술적 판단의 무게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었다. 차유진은 그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 대위. 전장은 0.1%의 데이터 손실률 때문에 0.1초의 기회를 놓치면 전멸하는 곳이야. 이론은 컨트롤 타워에나 두고 와. 그녀의 한마디에 이태석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굴욕감과 분노를 차유진은 눈치채지 못했다. 혹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다. 그것이 훗날
부대 전체를 뒤흔들 끔찍한 범죄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최근 707 부대에는 특별한 시설이 하나 들어섰다.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항상 부상과 근육통에 시달리는 대원들을 위한 특수임무대원 재활치료센터, 최첨단 수압 마사지 시설과 건식 사우나, 심리 안정실까지 갖춘 이곳은 특히 소수의 여군 대원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었다. 고강도 훈련을 마친 저녁 차유진 소령과 박소혜 대위, 그리고 막내인 한지윤 중위는 재활치료센터의 수압 마사지 풀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아, 진짜 온몸에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707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지윤 중위가 기분 좋은 신음을 내뱉었다. 지윤아, 긴장 풀어. 여기서는 계급장 떼고 편하게 있어. 여긴 우리만의 성역이니까. 박소의 대위가 웃으며 말했다. 차유진 역시 굳었던 표정을 풀고 눈을 감은 채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전설적인 이클립스가 아닌 고된 하루를 보낸 평범한 군인 차유진이었다. 이 재활치료센터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네트워크 설비를 총괄 설계하고 설치한 사람이 바로 통신장교 이태석 대위였다. 그는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며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해킹도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 누구도 그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만든 자가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이태석 대위는 자신의 숙소가 아닌 부대 깊숙한 곳에 위치한 통신 서버실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그곳에서 그의 개인 모니터에는 재활치료센터 내부를 고화질로 비추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대한민국 최강의 여군들. 전설적인 이클립스. 그런 그녀들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무방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차유진 소령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도착적인 희열과 우월감에 휩싸였다. 자신만이 아는 비밀.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그의 뒤틀린 욕망이 차가운 서버실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이야, 박 대위님. 다음 주 소개팅은 잘 되어갑니까? 이번엔 꼭 성공하셔야 할 텐데. 따뜻한 물 안에서 한지윤 중위가 장난스럽게 박소희 대위를 놀렸다. 야, 한지윤. 너까지 놀릴래? 안 그래도 훈련 때문에 민간인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박소의 대위가 투덜거리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707 대원이라는 자부심과 무게감 속에서 잊고 지냈던 평범한 20대의 설렘이 그녀의 표정에 잠시 스쳐 지나갔다. 걱정 마십시오. 박 대위님 정도의 미모와 능력이면 어떤 남자든 한 방에 KO 시킬 수 있습니다. 어휴, 저 말하는 것 좀 봐. 너나 잘해, 너나. 두 사람의 유쾌한 대화가 김서린 공간을 채웠다. 차유진 소령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혹독한 훈련과 작전 속에서도 저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후배들이 그녀는 대견하고 소중했다. 이곳 재활치료센터는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구이자 깨어져서는 안 될 성역이었다. 한참 동안 수다를 떨던 한지윤 중위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게 뭐지? 그녀의 시선은 풀 바로 위 천장의 환기구 덮개에 꽂혀 있었다. 수많은 환풍구 구멍들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일정한 주기로 깜빡이는 붉은 빛이 보였다. 너무나 작아서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빛이었다. 왜 그래, 지윤아? 가장 먼저 그녀의 이상 낌새를 눈치챈 것은 차유진 소령이었다. 아닙니다, 소령님. 그냥 저기 환풍구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잘못 봤나? 한지윤 중위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첨단 장비에 익숙한 통신 특기 장교였던 그녀는 저런 종류의 미세한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작동 중인 전자기기. 그것도 녹화나 송신 기능을 가진. 그녀는 풀에서 나와 환풍구 아래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열화상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707 대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장비 활용술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환풍구 쪽으로 비추자
차가운 금속 덮개와는 확연히 다른 미세한 발열점이 붉게 표시되었다. 한지훈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즐거웠던 수다와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소의 대위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입을 틀어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초소형 몰래카메라. 그것도 전력을 공급받아 24시간 작동하며 무선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에 가장 안전하고 은밀해야 할 공간. 고된 훈련의 상처를 치유하며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 성역이 누군가의 더러운 시선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영혼을 발가벗기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동반했다. 에이, 미친 새끼가. 박소의 대위의 입에서 분노로 가득 찬 욕설이 터져나왔다.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는 그 순간 차유진 소령은 풀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대신 지독한 겨울의 추위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몸을 수건으로 감쌌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적진 한가운데서 부비트랩을 발견한 최정의 요원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박대위 한중위. 당황하지 마. 일단 빨리 옷부터 입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두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충격에 빠져있던 두 사람은 그녀의 말에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유진의 머릿속은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범인은 누구인가? 이 정도 수준의 장비를 설치하고 센터의 네트워크망을 우회해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인물. 부대 내에서 이런 기술적 접근이 가능한 자는 극소수다. 그리고 동기는 나 혹은 우리 팀에 대한 원한. 그녀의 머릿속 용의선상에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태석 대위. 지금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시간을 주게 될 뿐이다. 이클립스의 사냥 본능이 속삭였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그녀는 탈의실로 향하며 자신의 개인 통신 단말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최고 등급의 보안 코드를 이용해 재활치료센터와 연결된 서버실의 출입 기록 및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즉시 결과가 떠올랐다. 5분 전 이태석 대위의 개인 아이디로 서버실에 접속한 기록. 그리고 현재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외부가 아닌 그의 개인 숙소 IP로 송신되고 있는 기록. 잡았다. 차유진의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다른 두 사람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맨발로 소리 없이 복도를 향해 나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분노를 억누른 채 사뿐사뿐 내딛는 그녀의 모습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암표범과 같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이태석 대위의 숙소가 아니었다.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 통신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부대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삼엄한 곳 중 하나였지만 지역대장인 그녀에게는 접근 권한이 있었다. 서버실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안에서는 수십 개의 서버가 내는 낮은 소음만이 들려왔다. 이태석은 지금 저 안에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 차유진은 결심했다. 이 더럽고 비열한 범죄자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기로. 법의 심판 이전에 707 특임단의 자존심을 걸고 짓밟힌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기로.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인식장치에 대었다. 삐그 소리와 함께 묵직한 강철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서버실 안. 이태석 대위는 헤드셋을 쓴 채 모니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차유진이 유령처럼 다가서는 것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차유진은 그의 바로 등 뒤에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태석 대위. 화들짝 놀란 이태석 대위가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의자를 돌렸다.
그의 눈앞에는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지옥의 심연보다 더 깊고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유진 소령이 서 있었다.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목욕탕 내부를 비추는 영상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거기서 뭘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었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활활 타오르는 경멸과 살기 어린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태석 대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다. 소소령님, 이건 그게 아니라. 이태석 대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는 황급히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끄려 했지만 그의 손이 모니터에 닿기도 전에 차유진 소령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인간의 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악력이었다. 악! 이태석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비틀었지만 그녀의 손은 마치 강철 바이스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차유진은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그의 컴퓨터 본체에서 USB 포트에 꽂혀 있던 외장 하드를 뽑아냈다. 영상이 저장되고 있던 증거물이었다. 로그 기록, 트래픽 경로, 외장 하드. 뭘 더 변명할 생각이지? 차유진은 그를 의자에서 끌어내려 서버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엎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수십 개의 서버가 내는 위잉 하는 소음이 마치 그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곳은 그의 왕국이었다. 부대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그의 손끝에서 통제되는 첨단 기술의 성역. 하지만 지금 그 성역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가장 완벽한 밀실이 되어 있었다. 왜 그랬지? 차유진의 목소리는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처럼 낮고 건조했다. 이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묻고 있다. 왜 이따위 짓을 했냐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군사법원 법정에서 해. 이유를 말해. 내 더러운 자기 만족 말고 내 머리로 생각한 이유를 말하라고. 차유진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겁에 질려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소령님은 너무 완벽하니까 다 가졌으니까. 여자인데도 부대 최고의 전설이고 모두가 소령님만 쳐다보고 나는 이 차가운 서버실에서 기계나 만지는 소모품 취급이나 받고. 이렇게라도 하면 소령님의 비밀을 내가 쥐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내가 우위에 선 것 같아서 그래서. 궤변. 자신의 열등감과 시기심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하고 유치한 변명. 차유진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그의 머리채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던 비상용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일어나. 이태석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일어나라고 했다. 그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차유진은 그가 보는 앞에서 소화기를 들어 그가 애지중지하던 개인 모니터를 향해 내리쳤다. 쾅!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모니터가 박살이 났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가 훔쳐보던 그 더러운 눈깔이 바로 그거다. 그녀는 소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머리로 이제 선택을 해.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첫 번째 선택. 지금 당장 이 모든 증거물과 함께 헌병대에 간다. 물론 난 피해자들과 함께 널 정식으로 고소할 거야. 707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지겠지.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라는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넌 군복을 벗는 걸로 안 끝나. 내 인생 자체가 이 추잡한 범죄의 낙인 아래서 썩어갈 거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두 번째 선택. 여기서 내 방식대로 내 죄를 씻어낸다. 소령님의 방식이요? 그래.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방식이 될 거다. 넌 내가 저지른 짓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내 뼈와 살에 새기게 될 거야. 내가 가졌던 하찮은 자존심, 비겁한 자기 연민, 그 모든 걸 내 손으로 부수게 만들 거다. 그리고 아주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진심으로 개과천선했다고 내가 판단하면 그땐 이 일을 내 선에서 묻어주지.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특히 707이라는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스캔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부대 전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태석을 단순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에게 진정한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하여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무너진 707의 명예를 내부에서부터 바로 세우는 이클립스 차유진의 방식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진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즉시 첫 번째 선택으로 돌아간다. 자, 선택해. 법의 차가운 심판을 받을 건가 아니면 내 지옥의 심연 속으로 들어올 건가. 이태석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차유진 소령은 진심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적어도 끝은 아니었다. 파멸이 아닌 속죄의 기회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존엄성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구원의 빛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차유진 소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기회를 주십시오. 소령님.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등 뒤로 길고 어두운 심판의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유진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험난한 조련을 앞둔 조련사의 냉철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를 꺼내 그에게 던졌다. 좋아. 그럼 첫 번째 과제다. 오늘부터 매일 밤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아군을 상대로 한 불법 심리전 및 정보전으로 규정하고 그 작전의 전말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군사작전 보고서 양식으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매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내용이 부실할 때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서버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파괴하겠다. 통신 서버실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창문 하나 없는 폐쇄된 공간. 이태석 대위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차유진 소령이 던져준 단말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군사작전 보고서 양식이 차갑게 떠 있었다. 작전명, 작전기간, 투입 전력, 작전 목표, 피해 분석, 재발 방지 대책 그가 수없이 작성하고 보아왔던 익숙한 양식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단어가 자신을 겨누는 총구처럼 느껴졌다. 첫 1시간은 지독한 혼돈이었다. 그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군을 상대로 한 불법 심리전 및 정보전. 차유진은 그의 범죄를 그렇게 규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관음 행위가 아니라 적에게나 사용해야 할 기술과 전술을 동료에게 사용한 명백한 이적 행위라는 의미였다. 피해 분석 재발 방지 대책. 그녀의 명령이 귓가에 울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작전의 틀에 끼워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은 부끄러움에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작전명 이클립스 관찰. 작전 목표 대상의 약점 수집 및 심리적 우위 확보. 그렇게 겨우 몇 줄을 썼을 때 그는 스스로의 글에 역겨움을 느꼈다.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비열한 욕망을 군사 용어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했다. 몇 번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찢어버릴 종이조차 없는 디지털 파일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태석은 육체적 피로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에 휩싸였다. 그는 차라리 헌병대에 가서 매를 맞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차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내가 가장 아끼는 서버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파괴하겠다.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협박이었다. 그 서버들은 그의 분신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는 결국 포기하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범죄를 기술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작전 개요 재활치료센터 내부에 위장형 광각 카메라 및 무선 송신 장비 설치. 센터의 메인 서버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별도의 독립 네트워크 구축 후 지정된 IP 주소 개인 숙소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 전송. 암호화된 데이터는 그는 쓰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자신의 범죄 수법을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마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분석하는 분석가처럼 그는 냉정하게 자신의 행동을 기술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피해 분석 항목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가락이 다시 멈췄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소혜 대위, 한지훈 중위, 그리고 차유진 소령. 그는 그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데이터의 흐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공격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피해 분석 1.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대한 침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유발 가능성. 2. 동료에 대한 신뢰 상실 및 부대 내 대인 기피 현상 발생. 3. 성역으로 인식되던 공간의 파괴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완전 박탈. 이는 대테러 임무 수행 시 집중력 저하 및 판단 착오로 이어져 아군 전체의 전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임. 글을 쓰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써내려가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이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707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끔찍한 먹칠을 했는지를. 한편 그 시각 박소혜 대위와 한지훈 중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 차유진 소령은 두 사람을 따로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이태석 대위를 헌병대에 넘기는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시키겠다는 계획을. 한지훈 중위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소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런 놈은 당장 군복을 벗기고 사회에 매장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놈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십니까? 이건 저희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하지만 박소의 대위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하지만 지훈아, 만약 그 사람이 이대로 불명예 전역하고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 상처가 정말 사라질까? 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평생 모르고 그저 운이 없었다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건 더 끔찍할 것 같아. 차유진 소령은 두 사람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나는 이태석을 용서하자는 게 아니야. 이건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야. 군사법원의 심판보다 더 가혹하고 근본적인 심판. 그놈의 영혼 자체를 부수고 다시 조립해서 두 번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상처를 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가 가진 기술과 지식을 이제는 우리를 지키는 데 쓰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과정 전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자 사과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두 사람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차유진 소령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시 통신 서버실. 동이틀 무렵 이태석 대위는 마침내 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글씨는 눈물과 땀으로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함께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친 그는 거의 탈진 상태로 책상 위에 쓰러졌다. 얼마 후 차유진 소령이 서버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밤새 그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신의 단말기로 전송받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읽은 그녀는 잠에서 막 깨어 비틀거리는 이태석 대위에게 다가갔다. 보고서의 기술적 분석은 쓸만하군. 하지만 아직 멀었어.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두 번째 과제다. 지금부터 부대 내 모든 CCTV와 보안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24시간 내로 보안책을 수립해. 내가 뚫었으니 내가 막아. 단 하나의 사각지대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상처 입힌 박소혜 대위와 한지훈 중위 앞에서 직접 브리핑해. 그들이 납득할 때까지. 이태석 중위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연상시키는 브리핑을 하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과제를 넘어 그의 죄를 직접 대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스러운 심판이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버실을 나섰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그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것은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 남자의 고독하고 처절한 그림자였다. 이태석 대위가 중대장실을 나선 후 차유진 소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음에도 지친 기색 없이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최근 3년간 707특임단 장비 손망실 및 정비 현황. 얼마 전 정기 군수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문제들이 정리된 보고서였다. 그녀가 이태석을 단순히 심리적으로 고문하고 반성시키는 데서 끝내지 않기로 한 것은 그를 처음 신문하던 그 차가운 서버실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비뚤어진 욕망의 근원에 자리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을 간파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해 그를 재활시키고 동시에 부대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클립스다운 발상이었다. 어둠을 치료하기 위해 더 깊은 어둠을 파헤치게 만드는 것. 며칠 후 이태석 대위는 유령처럼 부대를 떠돌았다. 그는 자신의 과제였던 보안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및 보안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했고 박소의 대위와 한지훈 중위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브리핑을 마쳤다.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접 설명하는 과정은 죽음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냈다. 박 대위와 한중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브리핑을 들었고 마지막에 수고했다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용서도 비난도 아닌 그 무표정한 반응이 이태석에게는 더 큰 죄책감의 무게로 다가왔다. 차유진 소령은 그런 그를 다시 중대장실로 불렀다. 그녀는 그 장비 손망실 현황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 대위. 자네는 부대의 모든 전자장비와 네트워크를 관장하지. 이 서류를 한번 봐. 이태석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야간 투시경의 고질적인 배터리 문제, 통신 장비의 잦은 노이즈 발생, 드론의 GPS 수신 오류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서류에는 빠진 게 있어. 왜라는 질문이. 네. 왜 최첨단 장비를 보급받는 우리 부대의 장비 불량률이 일반 보병 부대보다 높은가? 왜 특정 업체의 부품이 유독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가? 왜 수리 부품의 입고는 항상 예정보다 늦어지는가? 차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태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저 고장이 나면 수리 요청을 올리고 부품이 오면 교체했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원인까지 파고들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네는 첨단 기술을 다루는 데는 능하지만 그 기술이 현장의 대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보려 하지 않았어. 자네가 목욕탕에서 저지른 짓과 똑같지. 데이터 패킷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대원의 목숨은 보지 않는 것.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훈련장을 내다보며 말했다. 대원들이 로프에 매달려 레펠 훈련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과제다. 지금부터 부대 내 모든 장비의 문제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불량 부품의 제조사와 납품업체, 유통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까지. 그 뿌리를 전부 다 파헤쳐. 자네의 그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과 해킹 기술을 이번에는 좋은 일에 써봐. 그것은 사실상 내부 감찰 지시나 다름없었다. 통신장교에게는 과도한 임무였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태석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기어들어갔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자격? 없어. 자네에겐 아무 자격도 없어. 이건 자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라 속죄의 방식일 뿐이야. 자네가 더럽힌 707의 명예를 자네 손으로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차유진은 다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물론 위험하겠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생각해봐. 자네가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이미 내 영혼을 걸고 도박을 시작했어. 이제 와서 발 뺄 생각은 하지 마. 이태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조용히 서류철을 집어들고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태석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밤에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복귀하는 보고서를 썼지만 낮에는 통신 서버실에 틀어박혀 부대의 모든 군수 및 보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키보드와 모니터를 무기 삼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의 해킹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군 내부망의 방화벽을 유령처럼 넘나들며 암호화된 납품 계약서와 검수 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빼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교차 분석하며 부조리의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특정 업체가 경쟁 입찰 없이 계속해서 납품 계약을 따내고 있었고 그 업체의 부품들은 유독 불량률이 높았으며 손망실 처리된 고가의 장비들이 실제로는 외부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특히 707 부대 지원과장인 김영훈 중령이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그는 부대의 모든 군수 및 예산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이태석은 직감했다. 자신이 거대한 부조리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섰음을. 그는 모든 분석 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차유진 소령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소령님, 일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김영훈 중령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유진은 그의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이태석은 보았다.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이클립스의 분노를. 그것은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는 불량 장비를 납품받고 자신의 배를 불린 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할 지휘관의 신성한 분노였다. 잘했다, 이 대위.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건넨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전투조끼를 입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터에 나갈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에서 이태석은 깨달았다. 차유진 소령은 단순히 부조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질을 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그 전쟁의 가장 강력한 사이버 전사라는 사실을. 차유진 소령과 이태석 대위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삼지역 대장실은 밤마다 조용한 전쟁을 치르는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차유진은 탁월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태석이 수집해온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 다음 수를 계획했다. 이태석은 충실한 정보 분석가이자 해커였다. 그는 차유진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네트워크 깊숙이 침투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의 관계는 기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시작된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차유진은 이태석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이태석 또한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속죄를 위해 움직일 뿐이었다. 하지만 같은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훈 중령의 개인 계좌와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들 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해. 그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 거야. 여러 단계를 거쳐 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민간 금융 전산망에 접근하는 것은 군 내부망 해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발각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다, 이대위. 흔적 없이 움직이는 데는 전문가잖나. 차유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이태석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의 기술을 이제는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했다. 그는 며칠 동안 서버실에 틀어박혀 전 세계 해커들이 사용하는 최신 우회 접속 기술과 암호화 기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국가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를 구축한 뒤 유령처럼 김영훈 중령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과거 목욕탕 영상을 훔쳐볼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그때는 비열한 쾌감이 동반되었지만 지금은 오직 사명감과 두려움만이 공존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문제의 납품업체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김영훈 중령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그는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자신의 보안 USB에 담았다. 차유진은 그가 가져온 증거에 만족했다. 좋아. 이제 돈의 흐름은 파악했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들이 빼돌린 장비의 실체를 잡아야 한다. 그들은 조사를 계속했고 손망실 처리된 고가의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들이 경기도 하남의 한 군수물자 브로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브로커는 과거에도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지원과장 김영훈 중령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태석 대위가 부대 보안 시스템 강화에 매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의 조사가 점점 부대 전체의 군수 문제, 특히 자신의 영역을 파고들기 시작하자 김중령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갔다. 차소령. 요즘 자네가 통신장교를 데리고 너무 의욕을 부리는 것 같던데. 자기 업무나 잘하라고 하게. 월권 행위는 보기 좋지 않아. 어느 날 아침 김중령은 복도에서 마주친 차유진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차유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원과장님, 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장비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월권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닙니까? 차소령. 김중령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명심하게. 이 부대의 군수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야. 자네의 그 잘난 원칙주의가 부대 전체의 화합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김중령은 화합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차유진은 확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날 밤 차유진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적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했다. 이 대위. 오늘 밤 하남의 창고로 간다. 자네와 나 단둘이서. 지금. 말입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찔러야지. 이건 명령이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이태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차유진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부대를 빠져나와 문제의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인적 드문 공단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낡은 건물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음산함을 더했다. 내가 망을 볼 테니 자네는 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빼돌린 장비와 거래 장부를 찾아봐. 10분 주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신호를 보내겠다. 차유진은 차량의 시동을 끈 채 주변을 경계했다. 이태석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려 어둠을 방패 삼아 창고로 접근했다. 자물쇠는 허술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온갖 군용 물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707 부대 마크가 선명한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심지어 폭발물 탐지기까지. 장부상으로는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물건들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머니 속 작은 손전등에 의지해 서류가 있을 만한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끼이그.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태석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망을 보던 차유진 소령에게서 아무런 신호도 없었다. 그는 황급히 장비 상자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브로커였고 다른 한 명은 뜻밖의 인물, 김영훈 중령이었다. 아씨,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이야. 그 차유진 그년이 진짜 보통이 아니야. 김중령이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렸다. 중령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놈들이 계속 냄새를 맡고 다니는데 여기 있는 물건들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말에 이태석은 숨을 죽였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알았어. 일단 중요한 장부부터 챙겨서 여기서 뜨자. 나머지 물건들은 알아서 처리해. 당분간 잠수 타야겠어. 두 남자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바로 이태석이 조금 전까지 뒤지던 그 책상이었다. 만약 1분만 늦었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발각되었을 것이다. 김중령과 브로커가 장부를 챙겨 창고를 막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날카로운 클렉슨 소리가 2번 울렸다. 빵! 빵! 차유진 소령의 신호였다. 들켰다. 김중령과 브로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다. 이태석은 상자 더미 뒤에서 그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밖이 조용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차유진의 차량이 보였다. 이태석이 그녀에게 달려가자 차유진이 차에서 내리며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안에 있는 줄 몰랐어. 놈들이 한 발 빨랐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때는 늦었다. 그들이 막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일제히 켜며 그들을 포위했다. 좋기 10명은 넘어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런, 쥐새끼들이 2마리나 있었네. 맨 앞에 선 남자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김영훈 중령과 함께 있던 그 브로커였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차유진 소령이 아무리 이클립스라지만 건장한 남자 10명을 맨몸으로 상대할 수는 없었다. 이태석 대위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차유진 소령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이 대위, 잘 들어.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넌 무조건 저쪽 숲으로 뛰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 이건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녀는 전투조끼에서 707 대원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분노한 백호의 눈빛이었다. 어둠과 적의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그녀의 홀로 선 실루엣은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명령이다. 차유진 소령의 그 말은 이태석 대위의 뇌리에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내리꽂혔다. 도망쳐라.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알려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707 지역대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다.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해 임무를 완수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클립스 차유진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태석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이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등지고 선 채 10명의 적을 향해 홀로 대검을 겨누고 있는 차유진 소령의 작은 등이 보였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을 짓누르던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그녀의 존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위태롭고 외로워 보였다. 도망치면 살 수 있다. 그녀의 명령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생존 본능이 아니었다. 밤새워 썼던 수치스러운 보고서, 그 안에 담긴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을 이 시궁창 같은 곳에 혼자 버려두고 도망치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그것은 서버실에서 모니터를 훔쳐보던 과거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멍청한 새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브로커가 낄낄거리며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고쳐 잡으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곱상하게 생긴 특전사 아가씨가 겁도 없으시네. 그 칼로 우리 10명을 다 썰기라도 하시게.
차유진은 대답 대신 자세를 낮췄다. 그녀의 모든 근육이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했다. 707 최정의 요원인 그녀의 전투 능력은 웬만한 남자 서너 명은 너끈히 상대했지만 상대는 무기를 든 건장한 성인 10명이었다. 승산이 없다는 것은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다. 오직 시간이었다. 이태석이 도망칠 시간. 이대휘, 뭐 하는 거야? 당장 뛰지 못해. 그녀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 외침이 오히려 이태석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그의 눈에 공포는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발밑에 널린 것은 온통 쇠 파이프와 고철 덩어리들이었다. 무기는 도처에 널려 있었다. 싫습니다. 이태석이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뭐? 명령, 불복종하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나뒹굴던 묵직한 쇠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녹슨 쇳덩어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소령님 혼자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차유진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그의 항명에 당황했지만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한 자신의 지옥 속에서 마침내 한 명의 군인이, 한 명의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하, 저 새끼는 또 뭐야? 둘이서 같이 저 세상 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만. 사내들이 그들의 가짜는 저항을 비웃으며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좌측 3명. 차유진이 외쳤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3명을 향해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대검을 역수로 쥔 채 한 명의 팔을 깊숙이 베고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한 명의 복부를 걷어찼다. 비명과 함께 2명이 쓰러졌지만 곧바로 다른 사내들이 그녀를 덮쳤다. 그 순간 이태석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이 개새끼들아. 그는 훈련받은 전투 요원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엉성하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죽음을 각오한 자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내의 머리를 향해 쇠 파이프를 무작정 휘둘렀다. 사내가 팔로 막았지만 쇠 파이프의 묵직한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크악!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태석은 다른 사내의 복부를 걷어찼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차유진은 숙련된 움직임으로 적들을 상대하며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팔과 옆구리에 강목과 쇠 파이프가 날아와 꽂혔다.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태석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싸웠다. 그는 맞고 뒹굴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하지만 손에 쥔 쇠 파이프는 절대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자신의 추악했던 과거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듯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한 놈, 2놈이 쓰러졌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다. 결국 차유진은 한 사내가 휘두른 강목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비틀거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무릎이 꺾였다. 소령님. 이태석이 절규하며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2명에게 붙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위잉의 쾅.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엔진음과 함께 육중한 군용 5톤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창고 입구를 막아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군용 트럭 운전석에서 거구의 사내가 뛰어내렸다. 3지역대 작전과장 박소혜 대위였다. 그녀의 손에는 K-워너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물론 실탄은 장전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의 위압감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이 개새끼들이 감히 우리 지역 대장님 몸에 손을 대? 박소의 대위의 포효가 공단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차유진 소령이 이태석 대위와 단둘이 부대를 나서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몰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깡패들은 군인, 그것도 기관단총까지 든 특전사 여군의 등장에 완전히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기 시작했다. 도망쳐.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김영훈 중령이 버리고 간 장부 뭉치를 챙길 겨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소의 대위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쓰러진 차유진 소령에게 달려갔다. 소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차유진은 희미하게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박소희 대위와 흙먼지투성이가 된 채 달려온 이태석 대위를 보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대위, 장부. 이태석은 그제야 깡패들이 도망치며 떨어뜨린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그것을 품에 안았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부조리의 뿌리를 뽑아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다시 차유진에게 달려와 박소희 대위와 함께 그녀를 부축했다. 제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태석이 울먹이며 말했다. 차유진은 그의 얼굴을 보며 피 묻은 입가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넌 오늘 처음으로 진짜 707 대원이 됐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하남의 새벽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처참했던 싸움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좀먹던 거대한 부조리의 증거가 들려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가장 가까운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유진 소령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채 링거를 맞고 있었다. 다행히 뇌진탕 증세는 심하지 않았고 팔에 실금이 간 것 외에는 큰 부상이 아니었다. 의사는 707 대원의 신체는 역시 다르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태석 대위와 박소희 대위 역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차유진의 곁을 지켰다. 이태석의 손에는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장부 뭉치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는 한시도 그것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목숨값이었고 이태석 자신의 새로운 존재 이유이기도 했다. 얼마 후 차유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긴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소령님. 정신이 드십니까? 박소의 대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차유진은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태석이 급히 그녀를 말렸다. 차유진은 그의 얼굴과 박소의 대위의 얼굴을 번갈아 본 뒤 나지막이 물었다. 장부는 여기 있습니다. 이태석이 서류 뭉치를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차유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대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역 대장님께서 혼자 가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소의 대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소령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장부를 가지고 단장님께 가실 겁니까? 그녀의 질문에 차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태석 역시 긴장한 채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다. 707 특임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식 절차였지만 김영훈 중령이 단장과 어떤 관계일지 보고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들어올지 알 수 없었다. 차유진은 잠시 천장을 응시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우린 더 높은 곳으로 간다. 특수전 사령부로 간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이클립스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이천의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실은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수전 사령관 박종혁 중장은 야전과 정책을 두루 거친 입지전적인 인물로 부정한 군인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신조로 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온 707 지역대장의 직보 요청은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차유진 소령은 붕대를 감은 모습 그대로 이태석 대위, 박소희 대위와 함께 사령관실 앞에 섰다. 비서실의 장교가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차유진 소령. 지휘 계통을 무시한 이런 행동은 곤란하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장님을 먼저 통하는 게 절차에 맞아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전부대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사령관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차유진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 비서실장은 결국 안으로 들어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잠시 후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넓은 사령관실 중앙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가 새겨진 거대한 현판이 걸려 있었다. 박종혁 사령관은 날카로운 눈으로 상처투성이인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자네가 707의 이클립스 차유진 소령인가?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지휘 계통을 뛰어넘어 나를 직접 찾아온 이유가 뭔가? 자네들의 몰골을 보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들어보지. 차유진은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부대 내 재활치료센터에 설치되었던 몰래카메라 사건부터 그 범인이었던 이태석 대위의 속죄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대의 거대한 군납비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과 살인 미수 사건까지. 그녀의 보고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령관의 표정은 처음에 의아함에서 점차 분노로 그리고 경악으로 변해갔다. 특히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최정예 부대 707 내에서 그것도 장교가 주도한 성범죄가 발생했고 지원과장이 조직적으로 군수품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태석 대위가 앞으로 나서 목숨 걸고 지켜낸 장부를 사령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장부에는 빼돌린 물품 목록, 거래 날짜, 금액, 그리고 김영훈 중령과 브로커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령관은 장부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장부에서 눈을 떼고 이번에는 차유진 소령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차 소령. 자네의 용기와 행동은 가상하다. 하지만 자네 역시 군법을 어겼어. 성범죄라는 중대 사안을 인지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지휘관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부하 장교에게 사적인 징벌을 가했다. 이 모든 것은 지휘관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무유기야.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사령관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차유진은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저는 제 행동이 최선이었다고 믿습니다. 최선? 범죄자를 감싸고 돈 것이 최선이란 말인가? 저는 이태석 대위를 감싼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에게 진정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부대의 무너진 기강이 바로 섭니까? 저는 이 대위를 단순히 버리는 대신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 더 큰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707 지휘관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이태석을 보았다. 이 대위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진정한 특전사 대원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박종혁 사령관은 오랫동안 그녀를 침묵 속에서 응시했다. 그는 수많은 장교들을 봐왔지만 이토록 당돌하고 원칙적이면서도 동시에 파격적인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차소령. 자네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지.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사령부 직할 감찰실장과 헌병대장을 내 방으로 부르게. 그리고 707 특임단은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부대 전체를 폐쇄한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내겠어.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거대한 태풍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707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영린을 건드린 자들에게 내려질 가혹한 대가의 시작이었다. 차유진 소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위험한 도박은 마침내 성공하고 있었다. 박종혁 사령관의 명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707특임단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모든 통신망이 차단되고 위병소는 사령부 직할 헌병대에 의해 통제되었다. 백호 부대 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부대 폐쇄 조치에 웅성거렸다. 평화롭던 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변해버렸다. 사령부 직속 감찰팀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지원과장 김영훈 중령이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김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이닥친 헌병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이 부대의 지원과장이야. 그가 고함을 쳤지만 헌병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김영훈 중령, 당신을 군용물 횡령 및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수사관 앞에서 하십시오. 같은 시각 그와 결탁한 군수 및 보급 담당 장교와 부사관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사무실과 관사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다량의 현금과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민간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록까지 발견되었다. 거대한 비리의 사슬이 힘없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707 지휘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에 부대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신망받던 선배 장교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배신감과 허탈감이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태석 대위가 있었다. 그는 수사팀의 핵심 참고인이자 증인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재활치료센터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자신의 범죄 사실부터 그것을 계기로 부대의 비리를 파헤치게 된 과정,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날 밤의 일까지. 수사관 앞에서의 자백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과 해킹으로 확보한 증거들은 비리 연루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 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유진 소령은 지역대장 직무에서 잠시 배제된 채 자신의 숙소에 머물렀다. 그녀 역시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는 신세였다. 부대의 영웅인가 아니면 군법을 어긴 범죄자인가. 그녀의 처우를 두고 사령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그녀를 구한 것은 피해자들이었다. 소환 조사를 받게 된 박소혜 대위와 한지훈 중위는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증언했다. 그리고 동시에 차유진 소령의 파격적인 조치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힘주어 말했다. 물론 처음에는 분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태석 대위를 당장 군사재판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박소혜 대위가 조사관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차유진 소령님은 저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법적인 절차로만 끝났다면 저희는 평생 피해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차유진 소령님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증언은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김영훈 중령을 포함한 비리 연루자들은 전원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에게는 불명의 전역과 함께 길고 혹독한 징역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차유진 소령과 이태석 대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징계위원들 앞에 섰다. 위원장은 서류를 검토한 뒤 무거운 입을 열었다. 먼저 이태석 대위를 향해 서였다. 이태석 대위.
그대는 707 대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부대의 거악을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점,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대를 국군 사이버 사령부로 전출 조치한다. 그곳에서 그대의 능력을 조국을 위해 사용하며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하라. 그것은 파격적인 선처였다. 이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어서 위원장은 차유진 소령을 바라보았다. 차유진 소령. 그대의 공은 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군법을 어긴 과오 또한 작지 않다. 군은 원칙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어떤 영웅적 행동도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그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다. 그리고 즉시 지역대장 직무에 복귀하도록. 감봉 1개월. 견책보다 무거운 징계였지만 파면이나 강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상 사령부가 그녀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군의 기강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차유진 대위는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위원들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결정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를 나란히 걸어 나왔다. 길었던 태풍이 마침내 지나가고 있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707 특임단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지원과장은 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뿌리 뽑고 장비 보급 및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전산화하며 부대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했다. 더 이상 대원들은 불량 장비 때문에 훈련에 차질을 빚지 않아도 되었고 부대의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부대에는 활기가 넘쳤고 대원들의 얼굴에는 신뢰가 돌아왔다. 징계를 마친 차유진 소령은 3지역 대장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 소식에 지역 대원들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그녀를 환영했다. 이클립스라는 그녀의 별명은 이제 부대 전체에서 절대적인 정의와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받은 감봉 징계는 오히려 그녀의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겨졌다. 사이버 사령부로 전출을 앞둔 이태석 대위가 부대를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차유진 소령을 찾아갔다. 그녀는 중대장실이 아닌 CQC 훈련장의 컨트롤 타워에서 그를 만났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나? 차유진이 먼저 물었다.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제 능력이 다시는 저 자신이나 동료를 향하지 않도록 오직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음울함이나 비겁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평범하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는 한 군인의 얼굴이 있었다. 소령님께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이태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빚이라고 생각할 것 없어. 차유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난 널 구한 게 아니야. 난 너에게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기회를 줬을 뿐이다.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선 건 너 자신이야. 가서 진짜 사이버 전사가 돼. 명심하겠습니다. 단결. 이태석은 진심을 다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의 작별 인사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새로운 임지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차유진의 눈빛은 담담했다. 몇 주 후 차유진 소령은 야간 침투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의 귀에 꽂힌 통신 장비에서는 어떤 노이즈도 없이 선명한 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보급된 장비였다. 그녀의 곁에는 박소혜 대위와 한지훈 중위가 나란히 서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령님, 이태석 대위가 새로 구축한 보안 프로그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주관한 사이버 테러 방어 훈련에서 완벽 방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지훈 중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상처의 그늘이 없었다. 그래. 제자리를 찾아간 게지. 차유진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문득 이태석을 떠올렸다. 그 역시 지금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하고 있을 터였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신념 있는 리더십이 만나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했지만 그 끝에는 결국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차유진 소령은 굳건한 눈으로 다시 훈련에 집중했다. 그녀가 지켜야 할 부대, 그리고 그녀가 이끌어야 할 대원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조리와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시련이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별처럼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707을 지키는 가장 강인하고 믿음직한 이클립스로 서 있을 것이다. 707에 부는 새바람은 바로 그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